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히나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까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테크주들의 혼조세를 보였고요. 또 어제 한국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됐습니다. 2거래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발동이 된 건데 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자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AI 쪽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 지금 매수의 기회로 노리는 것이 맞다라는 대체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에버코어는 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 조정이 2에서 3주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 중기 조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참 시장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관련된 전략 오늘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저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0.59% 약세를 보였고 오늘 반도체주 쪽으로는 반등이 있었죠. 나스닥이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나스닥, S&P 500도 0.19%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유가의 흐름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한편 이란이 중재국들의 제안에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WTI는 0.77% 상승으로 우리 시간 5시 기준 배럴당 82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지난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0.6% 소폭 올라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AI 모델의 충격으로 흔들렸던 반도체주는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의 AI 모델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QN 3.8 맥스의 등장으로 지난주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루 만에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반영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중에 나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텨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반등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표적인 두 기업의 AI 투자 확대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구글과 AMD입니다. 먼저 구글의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제미나이 전용 AI 추론칩인 프로즌 V2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구글입니다. 기존 TPU와 대비했을 때 전력 효율을 6배에서 10배가량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AI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자체 AI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구글이죠. AMD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흘러나왔는데요. AI 렉 시스템인 헬리오스를 올해 말에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메타, 오픈 AI, 오라클이 이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흘러가던 AI 인프라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AI 수요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월가는 중국의 AI 경쟁이 심해질수록 제번스의 역설이 강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AI 모델이 증가한다면 GPU, HBM, D램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문샷 AI도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신규 개인 구독을 중단했고 엔트로픽도 AI 인프라 확보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를 이미 향하고 있습니다. AI 랠리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3일 알파벳, 테슬라, IBM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24일에 인텔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AI 투자, 캐펙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특히나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시선이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이죠. AI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중동 긴장은 지속되면서 오늘 유가는 급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안감이 있었지만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국은 양국의 10일간 상호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요. 이란은 이에 관련해서 중재국을 통한 외교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휴전 합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피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휴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중동 확전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 고점보다는 내려왔습니다만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WTI도 강세를 보였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요. 경기 민감주에 특히 부담이 되면서 다우가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AI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좀 해준 하루였습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는 오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AI와 반도체 강세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시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폭락을 딛고 간밤에 열렸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으로는 약간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비 쪽은 내렸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폭락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엔비디아 강보합권, 브로드컴 1.9%대 상승, AMD 1.5%대 상승, 인텔은 2%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3%대 상승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업은 사실 그리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하락한 기업들도 꽤 눈에 띕니다. 퀄컴 1% 가깝게 하락세, 온세미컨덕터 1% 가깝게 하락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외 기업들도 함께 만나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오라클 4%대 가깝게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대 가깝게 하락세, 애플은 무려 2% 넘게 내렸습니다. 애플은 마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부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가격을 인상할 텐데 이게 진짜 과연 잘 팔릴까?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부품 가격 인상까지 모두 다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애플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2%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델 테크놀로지 3%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샌디스크는 2%대 상승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컨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2% 가깝게 하락세, 디즈니가 1.2%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간밤에 AMC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극장주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는 또 미국에서는 밈 주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보다 주가가 더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화가 한 가지 개봉이 됐습니다. 오디세이라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게 흥행에 지금 성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극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주는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은 1.5%대 상승한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아마존도 1.1%대 상승세.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도미노 피자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보이시는 테슬라가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약간 종목별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주들도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홈디포 1.7%대 하락세, 로스 1.9%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는 암호화폐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새 최고점을 찍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광통신주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AI 관련 종목줄 중에서도 광통신 관련주가 간밤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루멘텀 홀딩스는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1,000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가 자체가 4%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리바바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2%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인력 감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약 한 2시간 전쯤 나온 소식입니다. 장중에 나온 소식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키워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데이터 센터 부문에 이 추가적인 감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인텔은 총 5,0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감원될 예정이고요. 데이터 센터 쪽의 직원은 감원하면서도 더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자체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MD입니다. AMD는 첫 레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AMD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GPU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인 AI 시스템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1% 상승에 그쳤고요. 다만 이게 결국에는 매출에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느냐가 꽤 중요하게 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MD와 이미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원래 AMD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트너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원래 파트너니까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세 번째로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AI 모델용 신형 칩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디인포메이션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5%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슈는 좀 큰 것들이 많았는데 주가 반응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은 현재 건전한 현실 점검 국면을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시장의 한마디는 기술적 분석가가 내놓은 기술적 분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상태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미 훼손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에서 3주간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상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기대가 워낙 커졌고 최근에 가파른 조정세 뒤에
일단은 중기적인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반도체주들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시선이 이미 옮겨간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4월 달부터 시작된 랠리가 이제 한풀 꺾인 것은 기정사실하고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 갈 동안 이런 상승세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이어온 이 그 가파른 상승세 있잖아요. 이게 다시 나오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정리할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주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주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번갈아 가면서 좀 오르고 내리곤 하겠지만 뭐 강하게 우리가 그 뭐 AI 뭐 슈퍼사이클 얘기 한창 나올 때처럼 그렇게 온도를 느끼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상승 랠리가 이제 연말까지는 다소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시그널은 어떤 건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이 두 기업의 AI 동맹은 더 끈끈해질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AMD 저도 최근에 AMD CPU로 컴퓨터 맞췄거든요. 그러셨어요? 조립 컴퓨터. 근데 그 AMD가 옛날에는 그 인텔이 CPU를 좋은 거를 만들어서 네. 이제 인텔 CPU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낮은 걸로 사양에 맞춰서 AMD CPU 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AMD가 아니거든요. 지금 AMD랑 엔비디아가 경쟁하고 있지 엔비디아랑 인텔이 경쟁하고 있지 않죠. 인텔을 지금 살리려고 미국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건 AMD입니다. 그리고 지금 AMD가 결국 그럼 어디서 성장을 했냐? CPU에서도 성장을 했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여겨진다는 거는 GPU에서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CPU, GPU에 항상 2인자였던 AMD가
지금 1인자의 자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AMD 같은 경우는 CPU,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통합. 자,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블랙엘이라든가 루빈, 뭐 차세대 나오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슈퍼칩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해서 뭐 용산에서 젠스성 회장님이 명함 돌리면서 영업 뛸 때 그 당시 엔비디아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도 지금 그래픽 카드 파는 회사가 아니고 그래픽 카드가 진화해서 GPU가 됐고 GPU에다가 CPU, 그다음에 통신 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쿠다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통합한 어떻게 보면 패키징을 파는 거죠. 패키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식전빵, 스프, 샐러드, 스테이크, 디저트 이렇게 따로따로 단품 팔아서 경쟁하던 시대에서 네. 그 세트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 조합이 좋아야 돼요. 식전빵부터 디저트까지 끝날 때까지 모두 그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쿠다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이 슈퍼칩 이걸 완전히 그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걸 깨고 들어가려면 AMD도 패키지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그 AMD의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하드웨어 포함한 통합 패키지가 지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코스 요리를 패키지로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랙엘 루빈에 대응하는 헬리오스라는 시스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AMD의 헬리오스 이제 일종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소개가 좀 돼 있고 2026년 하반기에 출하를 시작하는 내용이네요. 네, 블랙엘하고 루빈에게 대항하는 이 AMD의 시리즈가 헬리오스입니다. 네네. 근데 그 헬리오스가 아까 말한 대로 단품이 아니고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AMD에 내놓으라 하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는 사양들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 뭐 인스팅트라든가 에픽이라든가 펜산도 이런 것들, 로캠. 이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쿠다 생태계를 부시고 들어가려는 네. 지금 이것이고 최근 며칠 동안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당장 깨고 못 들어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또 나올지. 자, 어쨌든 AMD의 인스팅트 GPU, AMD의 에픽 CPU에다가 펜산도 네트워킹 통신칩에다가 로캠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헬리오스 렉 스케일, 렉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반에 올려놨듯이 모든 거를 통합한 패키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탑재한다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긴장할 만하죠. 그렇네요. 왜냐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네. 대상이.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AMD의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텐데 저희 다음 화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네, 여기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에픽, 이 지금 칩 있죠. 6세대입니다. 6세대 AMD 네. 에픽, 이 비네스 기반 신규 VM 시리즈 추가.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나 추론 시장에서 쓰이는 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다음 반도체 설계 워크로드 있고요. 그다음에 AMD 펜산도 DPU라고 있죠. 저게 이제 네트워킹 성능. 젠스성 회장님이 계속 강조한 거죠. 우리가 그 슈퍼칩의 성능을 아무리 올려서 스펙을 좋게 해도 서로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듯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뭐 광통신도 나오죠. 이제 구리선으로는 안 되니까 뭐 광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니까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네트워킹 성능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그게 이제 AMD에는 펜산도 칩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고성능 저지연 효율성.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 렉 위에 여러 가지를 올려놓듯이 저 칩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잘났다고 자신의 성능만 이 지금 강조가 돼버리면은 따로 놀게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합쳐진 AMD의 통합 칩들이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 애저 AI 서비스 여기에서 이제 더 강력한 AI 플랫폼 적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I 추론 역량 강화. 그러니까 추론 시장이랑 에이전틱 AI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저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네트워킹의 중요성, 네. 뭐 광통신, 그다음에 저런 슈퍼칩, 렉으로 제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사수 이 언니가 얘기를 했죠. AMD 베니스 애저 고객에게 선도적인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차세대 AI 인프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AMD는 꿈꾸는 게 지금 점유율이 한 5%인데 슈퍼칩에서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을 좀 상당히 확장하려는 분위기의 AMD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간밤에 AMD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장중에는 3%대도 갔었고요. 종가상으로는 조금 빠졌습니다. 네네. 자, 그 어쨌든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다른 어떤 반도체 주식들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양날개 어떤 그 파인 라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 오라클을 요즘에 주가 보시면은 진짜 처참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AMD는 정말 잘 네. 버티고 있죠. 자, AMD가 이렇게 잘 버티면은 이제 $600 도전에 다시 나서게 되겠죠. 항상 상승 후 가장 강한 거는 올라가면서 조정인데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조정세입니다. 보통 V자나 역V자가 나오는 게 가장 그냥 기본 일반적인 거고요. 얘는 지금 V자가 역V자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계속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03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AMD인데요. 좀 시세가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600까지도 좀 올라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구글도 AI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AMD와 비슷한 분위기의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프로즌 V2를 개발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왕국 후속 시리즈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프로즌이라고 해서. 네. 자, 제미나이 전용 새 서버 칩이 네. 개발됐다. 이것도 2028년이네요. AMD도 그러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탑재되는 게 2028년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대규모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라던가 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일원들이 보니까 다 2028년 이제 2년 3년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뭐 저기를 하고 있네요. 이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8년도 배치 목표인데 이거는 이제 TPU처럼 뭐 외부에 판매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구글의 지금 이 TPU가 자체 칩으로 쓰다가 엔비디아가 그냥 너네 자체 칩으로 쓰는 거는 이해하겠어. 우리 엔비디아 GPU는 뭐 다른 데 또 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TPU를 외부에 팔면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엔비디아 GPU랑 직접 경쟁을 해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제 TPU는 그런 식으로 외부에까지 판매를 한다. 이 얘기가 나왔지만 프로즌 V2는 그냥 제미나이 전용으로 구글이 내부에서 쓴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TPU는 단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저 쿼리라고 하는 저 단위가 있죠. 네. 저 쿼리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많은 단계와 데이터 이동이 발생되는데 프로즌 V2는 단계가 생략되고 더 적은 데이터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제미나이의 어떤 학습, 추론, 그다음에 에이전텍 AI 시장에서 더욱 더 빠른 어떤 성능을 뭐 저기 나온다고 하죠. 여기 보니까 토큰 처리량이라고 네. 이 지금 나오는데 토큰 처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학습이나 추론이나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더 빠른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요즘에 영상 생성 많이 하시는데 영상 생성 할 때도 보면은 그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데도 어떤 건 되게 빨리 나와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칩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전력 단위당 토큰 처리량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U보다 프로즌이 6배에서 10배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밖에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제미나이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서 TPU와 함께 작동하는 어떤 병용하는 어떤 칩이라고 하네요. 이 프로즌 V2가 TPU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함께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파벳이 오늘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러한 연구랑 탐색이 풀스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근법의 핵심이다. 지금 AMD랑도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AMD도 칩 하드웨어를 만들고 네. 아까 전에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또 거기다 탑재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풀스택과 싸움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납품을 해야지 단품 팔아서는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가 제미나이 모델을 위한 맞춤형 칩이고 전력 단위당 토큰 처리량이 네. 6배에서 10배다, TPU 대비해서. 근데 TPU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보완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TPU 수준으로 대량 생산 계획을 해서 외부에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프로즌 V2와 관련해서 앞서 나눴던 이야기, 주요 포인트를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파벳도 간밤에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알파벳도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갭 상승 부분을 지금 깨고 내려가려다가 다시 일단 복귀를 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저 갭 상승 부분이 일단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저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보시면 4월 달에 저렇게 시작됐어요. 이 랠리가 4월 달 들어서기 전에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랠리를 보이면서 4대 지수가 모두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일원인 구글은 조금 빠졌는데 이 사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이 미친 듯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들이 주춤하니까 다시 애플이나 구글 이런 진격의 거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은 그 사이에 오히려 더 날아갔죠. 이제 구글도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서. 자, 큰 형님들이 지금 해줘야 될 때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버티면서 뭐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구글이 힘을 내서 조금 시장을 지탱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 부분을 일단 지지를 했기 때문에 375달러가 박스권 상단이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거기에 지금 저항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파해야 이제 400달러로 갈 수 있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인 375달러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은 좀 하나의 주제로 좀 공통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국내에서 좀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뭐 IT겠죠. 지금 뭐 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고장 나서 떨어지면 뭐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돈이 전혀 아니죠. 다 더 심하게 빠지잖아요.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네. 기판주 뭐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추세선이 다 박살났거든요. 그게 기간 조정이 없으면은 그 추세선을 다 되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엄청 낮춰야죠. 그리고 제가 검증해 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상으로 지금 항상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보조지표 고점 낮아지는 거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뒤로 코스피 저점이 출현하기까지 8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매수하셔야 돼요. 뭐 분할 매수 하시려면은 1년에 걸쳐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섣불리 들어가면 바로 또 물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그동안 약했던 지금 반도체주라든가 메모리 반도체주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 네. 그런 것들이 반등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지금 AMD나 구글이 결국 구글은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 그렇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전력 관련주가 지금 부각이 될 거고 삼성전자랑 AMD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효성중공업 같은 그동안 약세인 종목들이 조금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어제 미국 시장의 결과였지만 또 우리나라는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ADR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쪽으로 좀 시그널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은 구글의 소식인데요. 알파벳의 구글이 이 제미나이에 최적화된 새로운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디 인포메이션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에 최적화된 새로운 맞춤형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글은 2028년 서버 배치를 목표로 프로즌 V2라는 내부 코드명을 지닌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존 TPU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AI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프로즌 V2는 제미나이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가중치 등을 사전 내장하자는 제프딘 구글 수석과학자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즌이라는 이름도 이처럼 칩이 제미나이에 최적화된 형태로 영구 고정된다는 개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AI 칩으로 제미나이를 구동하면 전력 당위당 처리 토큰 양이 6배에서 10배 효율적이며 응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구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맞춤형 칩을 개발하는 것은 AI 연산 자원 부족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은 내부적으로 연산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내 갈등을 겪거나 외부 고객과 계약까지 제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장기적인 시선에서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텔인데요. 인텔이 추가적인 감원 단행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되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텔이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서 추가 감원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5,000명 이상이 감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직원들입니다. 인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 그룹의 조직을 장기적인 사업 성공에 필요한 역할과 역량에 맞춰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최근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 작고 더 빠르며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인텔은 현지 시간 7월 23일 장 마감 후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사실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도 있지만요. 지금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텔이 이번 감원을 통해서 얼마나 실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MD 관련 뉴스인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입니다. 첫 렉형 AI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AMD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AMD도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MD의 오랜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AMD AI 시스템을 애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반도체 기업 AMD가 엔비디아에 맞서는 첫 렉스케일 인공지능 시스템 헬리오스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 오픈 AI, 오라클에 이어 새로운 고객으로 합류하며 애저 데이터 센터에 헬리오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리오스는 AMD가 처음 선보이는 렉 단위 AI 시스템으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과 베라 루빈 시스템의 정면으로 경쟁하는 제품입니다. AMD는 올해 말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게 제품 출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AMD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MD 칩은 오랫동안 서피스 PC와 엑스박스에 탑재돼 왔으며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AI 칩의 대항마인 AMD MI300X GPU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에 따른 AMD의 주가 흐름 함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연이어서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데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400조 원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둔 가운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미국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1,000억 달러 늘어난 2,650억 달러, 하나로 약 39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 규모를 추가로 1,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웬델 황 CFO는 고객들의 강한 수요, 단연간의 구조적 수요를 계속 보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다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남겨둘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황 CFO는 신주 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 상황이 좋다면 신규 채권 발행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많은 기업들은 누가 더 빨리 많이 투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JP모건의 투자 의견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JP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주가 거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침체는 아니다.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침체 시작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현지 시간 20일 최근 AI주 급락에 대해서 순환매에 따른 조정일 뿐 장기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AI와 메모리 반도체 종목 역시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50%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은 AI 대형주들의 두 자릿수 하락에도 MSCI 글로벌 지수는 사상 최고치 대비 1에서 2%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유럽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투자자들은 올 여름 반도체 업종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우선순위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제한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급 불균형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JP모건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된 투자 의견을 함께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로이터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인력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감축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니까 지역 경제에도 이제 안 좋고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정가에 있는 국회의원, 뭐 하원에 해당하겠죠. 하원 입장에서 되게 안 좋고 이런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부가 사실은 업황이 안 좋구나, 전망이 안 좋구나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두 번째 관점에서 이제 이번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뉴스인데요. 미국 법인이 뉴저지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를 감축한다. 최소 100명입니다. 최소 100명 정도 인원을 감축을 하는데 이 100명의 인원을 어디 분야를 감축하냐를 보면은 반도체는 없고 모바일과 가전 분야에 있던 인원을 갖다가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반도체는 호황이기 때문에 감축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모바일과 가전은 뭐 가전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가전은 우리가 인지하기에도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가전 분야를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가전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인력은 줄일 수 있겠다. 하지만 모바일 사업부, 우리가 갤럭시라 얘기해야 되는 그런 휴대폰 사업부를 갖다가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부의 전망이 안 좋다는 뜻이구나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이게 보니까 단독 보도더라고요. 요걸 이제 가지고 오셨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력 감축의 의미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말씀처럼 인력 감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뭔가 뭐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본다면 반도체 사업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엄청난 초호황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뽑으면 뽑았지 추가로 감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감축한다는 것은 그럼 실제로 해당 사업부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로이터가 실제로 어디서 썼냐면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를 예상한다고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사한 바 크기 때문에 자세히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사업부는 어떻습니까? 예,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적자를 예상한다고 로이터가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새롭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엄청난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DS 사업부만 한 110조 정도 이제 그 호실적을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빼야 될 게 적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고 모바일 사업부도 적자를 기록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이 모바일 사업부를 갖다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최초로 이제 적자 기록해서 감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갤럭시 이렇게 잘 팔리고 우리 주위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흐름이 무엇이면 갤럭시가 사실 아재폰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국에서까지 아재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라는 청소년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제 기피한다면 아빠한테 아빠 나 갤럭시 말고 아이폰 사줘 이런 얘기가 들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은 네. 장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폰을 넘어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아이폰 대신에 갤럭시를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이제 그 시사한 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그럼 직원들의 해고가 없는 건가요? 예, 직원들 해고가 없다고 로이터가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사업부의 이제 감축은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모바일 사업부는 이제 그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느냐? 반도체 판가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일지라도 시장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싸게 줄 수가 없습니다. 싸게 줬다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규범을 지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다르죠. 중국은 이제 막대한 정부 인센티브 보조금을 줄지라도
WTO 제소를 받을지라도 이제 개의치 않아요. 야, 우리가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맥락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도 그 메모리 사업부가 시장보다 싼 가격에 모바일 사업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무엇이냐? 그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이제 애플의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그 비싼 가격에 그 메모리를 갖다 가져다 보니까 적자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삼성전자가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이 잠정 시절 발표할 때 몇 군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모바일 사업부가 조 단위의 2분기에만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대신증권은 모바일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제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로나 이제 숫자가 이제 영업이익 적자랑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우리나라 증권사에도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업황이 되게 안 좋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도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같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모바일 사업부 자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봤을 때 무엇이 또 중요합니까? 삼성전자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 종목들이 사실은 그러면 향후 이제 시장 순위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점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향 부품주들 이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들인데 이게 좀 부진한 게 또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바일 사업부의 적자 애플은 아닌데라는 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똑같이 핸드폰을 판매하지만 하드웨어를 예. 판매하지만 물론 요즘 애플도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팀쿡이 직접 나와서 안에 있는 부품 가격 너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걸 봤을 때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삼성전자는 사실 다양한 사업부가 있으니까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를 날지라도 다양한 사업부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애플은 단일 사업부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맥도 있고 뭐 데스크탑도 있지만 그건 진짜 미미하고 애플은 왜 근데 적자가 아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뭐 엔비디아 주가 내려간 옆에 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장중에 이제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플은 왜 이런 적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애플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략 스마트폰, 그러니까 고가의 스마트폰, 200만 원대 이상의 대당 2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스마트폰만 판매를 하는데 삼성전자 그렇지 않죠. 고가의 스마트폰 있죠. 갤럭시의 고가의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중저가 스마트폰도 있고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중저가보다 더 낮은 스마트폰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판가 올라갔을 때 애플은 올라간 이제 부품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삼성전자는 여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애플은 앱스토어로 대변되는 그다음에 아이튠즈로 대변하는 그런 다른 서비스 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서비스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해당 서비스 사업을 키우고 싶죠. 하지만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 때문에 고스란히 부품 가격의 상승을 말미암아서 적자가 그대로 실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좀 흐름을 보고 갈까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군데를 보면은 예컨대 이제 PCB를 만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YTD입니다. PCB의 대표적인 종목을 할 수 있는 BH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3.4% 정도의 그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그 플러스이긴 하지만은 인터플레이스 같은 PCB 기업인데 40%의 마이너스. 파트론 같은 경우도 광학 모듈을 갖다 생산하는 기업인데 18%의 마이너스.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 쓸 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GIS라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 갖다 제품을 납품하는데 무려 77%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오늘 말씀드린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과 맞물려 본다면 사실 단기간에 이제 상승하기는 플러스로 돌아서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더 통신의 보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인력 감축이 삼성전자 인력 감축을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 미국 법인을 뉴저지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생긴 어떤 조직 변화이기
있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시킹 알파라고 해서 시킹 알파라는 건 무엇이냐? 알파는 이제 수익률에 있어서 지수보다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시킹 알파. 그 미국의 시킹 알파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많은 이슈를 갖다 한꺼번에 다루면서 또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강력한 HBM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ADR 프리미엄과 사이클은 좀 주의를 하라라는 아주 굉장히 긴 분석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준 그러한 투자 의견과 관련된 아티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년에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가 그 HBM이 더 낮다. 그러니까 시킹 알파가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보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HBM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범용 반도체에서 생긴 D램이 HBM 못지않게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높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을 더 우선시 여기게 되는 것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둔화하겠지만 하지만 HBM 성장은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HBM의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마이크론보다도 더 이제 시킹 알파가 우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킹 알파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HBM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뭐 HBM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HBM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다뤄보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전체의 성장률은 18%다. 18%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8%가 이미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익을 최근에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익률이 지금 꺾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수익률, 올해 수익률을 본다면 엄청난 이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갖다 커졌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18%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HBM만 본다면 내년에는 시장 성장률이 33%, 내후년에는 여전히 27%의 성장률을 거둘 것이라고 시킹 알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마켓 점유율 이제 1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둔화할지라도 HBM의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둔화하지 않고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도 주가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HBM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게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주의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시킹 알파는 내년에도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50%가 넘을 것 예상한 것은 무슨 말이냐? 젠슨왕의 이제 엔비디아에 넘는 SK하이닉스의 마켓쉐어가 50% 넘는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HBM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50%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엔비디아의 마켓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전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50% 이하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시킹 알파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HBM 시장 말고 HBM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AMD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필요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테슬라도 여전히 HBM 필요합니다. 이렇게 HBM이 다각도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만 본다면 저는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을 갖다가 훨씬 훌쩍 넘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SK하이닉스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HBM만 보다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기존의 시장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50%가 27년은 가능하지만 28년 이후에도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50% 넘을 것이냐는 자신이 없다라는 맥락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2년 후에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있어서 50% 이상을 HBM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HBM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엔비디아에 제대로 공급할 베이스다이를 갖다가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다이의 수율을 갖다가 자신할 수 없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여전히 내후년에도 50%가 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뭐 여기에 돈을 써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메타가 최근에 유휴 컴퓨팅을 이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주가가 같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었냐면은 메타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4시간 계속 해당 유휴 컴퓨팅을 100% 돌린 것이 아닙니다. 100% 돌리지 않고 이번에 시킹알파도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AI 가동률이 5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가동률을 갖다가 돌려야지.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해당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남은 가동률을 올려야겠다는 것이 메타의 당연히 보관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시킹알파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냐면 메타가 갖고 있던 그 자원을 갖고 획득을 하는 데서는 써야 되지만 하지만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쓰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메타가 남은 유휴 자원을 갖다가 다른 데 임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전히 컴퓨팅은 부족한데 메타가 나누어서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컴퓨팅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고 컴퓨팅 자원이 남아도는 것이고 AI 피크론에 근거되는 것은 사실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계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오늘도 제법 올 것 같죠? 되게 꿉꿉하고 불쾌감 지수가 좀 높은 그런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은 뭐 앞서 들으신 대로 지수는 뭐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좀 아쉽죠. 초반에 이런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참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숨통이 틀 수 있었던 기대감이 있을 법했는데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사태 이게 또 발목을 잡네요. 이게 중동 상황이 뭐 크게 나빠지지만 않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확실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됐을 때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이게 했던 통로가 이제 홍해 쪽이었는데 그쪽도 이제 후티 반군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니까 시장이 확실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아주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여전히 $80대이긴 한데 또 모르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경 발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시장에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걸 계속해서 위에서 계속 좀 발로 밀어 넣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마저 좀 듭니다. 편안하게 투자하기 참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 멘탈 관리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반도체 얘기 좀 오늘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된 멘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보다 내년의 수요가 뭐 훨씬 더 좋다. 뭐 50%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뭐 최태원 회장은 최대 100%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팹 증설이 가능한 모든 곳에 지어야 된다. 이 얘기도 또 했고 이 얘기가 되게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반도체 구하려고 아비규환 상황이다라는 표현. 이 아비규환이라는 이 표현은 웬만하면 잘 안 쓰죠. 최태원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선정적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최 회장이 굳이 반도체 수요 가지고 뭐 굳이 어그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하는데 굉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팔지 말고 어차피 올라가니까 기다려라는 뭐 반도체 회사 오너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좀 수급 문제 때문에 빠져가고 있는 부분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수요 쪽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구하려고 아비규환이다 뭐 내년 수요가 최대 100%이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이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이 천리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A데이터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A데이터 회사는 이 반도체 관련 모듈을 만드는 대만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나름 대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인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인터뷰하는 게 대만 미디어들이 자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엊그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 피크아웃은 시기상조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할 만합니다. 2030년까지 수요가 공급 대비 4배 더 많을 거다. 2028년까지는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양반 2030년까지 얘기를 하고 2030년 얘기들이 종종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또 했고. 이 천리바이 회장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사실 굳이 이거 꼭 가져왔던 이유는 이 얘기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지금은 이제 AI 서버향 수요 이게 좀 시장을 이제 가장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제 실물 세계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실물 세계라는 표현은 이제 피지컬 AI 쪽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실물 세계와 엣지 컴퓨팅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로봇,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다크 팩토리. 왜 그거 아시죠? 불 꺼놓고 공장 돌아가는 공장. 로봇들이 다 하니까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크 팩토리, 무인 매장, 스마트 홈, 저궤도 위성까지 보면 피지컬 AI가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가 있고요. 이 우주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좀 이번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덩어리 형태로 좀 그러니까 좀 러프한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이게 이 천리바이 회장이 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다 반도체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또 양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싸구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싼 반도체도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서버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피크아웃이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천리바이 좀 회장이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10년 동안 증설해도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5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2035년까지도 지금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호남권 반도체 팹들 4기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 4기는 2035년까지 양산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 게 뭐 국내에서는 뭐 용인 클러스터 정도 그다음에 평택 P5까지 뭐 더 지을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 가시화된 게 그다음에 CXMT 뭐 양쯔 메모리 정도 그다음에 그 라피더스죠. 일본의 라피더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 이 정도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 10년 동안 해도 양산해도 10년 사이에 증설이 다 끝난다고 해도 반도체 수요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와닿는 분들은 되게 좀 와닿으실 것 같고요.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반도체가 앞으로 수요처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수급 전망을 가지고 DB증권에서 낸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서버 디램 같은 경우 이 고속 LPDDR5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주도가 되고 있는데 전분기 기준으로 20-30% 이미 좀 올랐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범용 디램이랑 HBM 관련해서는 HBM은 지금 가격은 이제 정해졌죠. 내년 거가 지금 100% 정도 오를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범용 디램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퍼센티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LTA라는 게 지금 사실 LTA 때문에 주가가 한번 흔들렸는데 LTA가 그 이유가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LTA로 묶어놓으면 상단이 막히는 거 아니냐 그 논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LTA 지금 계약은 50%가 한참 못 미친다고 그럽니다. 60에서 한 70% 정도가 BLTA 계약이고 LTA로 좀 묶이는 거는 아직은 30-40%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TE 때문에 너무 시장이 반도체 가격에 어떤 상당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에 이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버 디램 64GB 기준으로 현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물가가 이걸 보시는 게 날려나요? $3,10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6월 말 고정가 대비해서 2배 한 반이 오른 거죠. 146%니까 이렇게 오른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7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 전환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그러니까 국가에서 AI를 직접 추진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쪽에서 이 소버린 AI 프로젝트들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이렇게 서버형 수요가 급증이 되면서 현물가가 오른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주가는 횡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고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제 SK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주가에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빅테크 실적을 보고 이제 반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승전해서 이번 뭐 당장 이제 내일 장 마감 후에 나오나요? 그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실적 외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나머지 3사들의 이 실적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한 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MDD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43% 하이닉스가 이게 2022년에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했을 때 하락률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펀더멘털은 그러니까 이때는 펀더멘털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은 펀더멘털이랑 관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결국은 수급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현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데도 급락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D램 관련 ETF 상품들 있죠. EWI도 그렇고 D램이라고 하는 ETF도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이제 바닥권에 와 닿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이제 나오시겠습니다만 마켓 시그널에 그 IM증권 이영훈 이사 같은 경우는 그 올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뭡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거 반영분 요거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 부분을 걷어낸다고 했을 때 대략 한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4-5만 원, 3-4만 원, 4-5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거에 따른 급등분 그거를 걷어낼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지금 가격대가 대략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가왔다. 지금 삼성전자 나오죠. 24만 4천 원.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시고요. 오늘 뭐 방송할 때도 그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하나 더 제가 짧게 준비한 게 이 내용인데요. 코스피 바닥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바닥 얘기가 슬슬 앞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이 주식 관련된 증권 관련된 뉴스에서 가장 많이 기사가 나오고 회자가 됐던 얘기가 이 NH투자증권의 시장 전망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NH투자증권의 시장 전문가 한 분이 김병현 이사죠. 이 양반이 했는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선행 PBR 1.3배, 1.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 하단이다.
코스피 기준으로 6,000포인트. 6,000포인트는 중간이고요. 5,800에서 6,20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포인트 정도가 코스피 바닥권이다라고 보면 된다.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내려왔죠. 지난번에 골드만삭스는 6,400에서 6,800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략 거기서는 6,500, 600 정도인데 조금 더 내려온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8,000선 중반 정도까지 가면 그쪽에 매물대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피크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피크아웃 우려와 관련돼서는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또 좀 했고요. 올해 5개 빅테크 설비 투자가 전년비 대비해서 82%나 증가를 했는데 글쎄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적절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레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하루 한 7, 8억 달러 정도 수출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하루 평균 20억 달러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배 정도 하루에 반도체 수출량이 이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3분의 1대랑 비교를 해서 뭐 수출이 둔화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코스피 이익 전망도 작년에 217조였던 게 올해 759조로 몇 배가 뛰는 겁니까? 3배 이상 뛰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1,000조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200조대로 되돌아가겠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제 얼추 바닥권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또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밑으로 간다, 뭐 이를테면 5천으로 간다, 뭐 4천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까지 시장을 보신다고 그러면 쉬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비관론에 휩싸여서 멘탈이 흔들리셔서 조금 더 이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시기 힘든 그런 분들이라면 좀 쉬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많이 출렁거렸고 지금 현재 그 많이 출렁거린 거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앞자리가 6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1만 선 넘고 1만 2천 선까지 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이 2가 아니라 1로 시작합니다. 100만 원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사님이 이제 저희 마켓 시그널에 매번 출연을 하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더울 때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물리고 시작을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간밤 시장 그리고 어제 한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한국 시장 역시 또 그 레버리지 ETF에 이제 역감마 걸리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동안에 또 미증시도 흔들렸지만은 또 거기에 키미3라고 하는 네. 중국의 이제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충격을 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아주 심각하게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한 게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다행히 미증시가 금요일 날 밤에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시아 증시 폭락하듯이 빠지는 폭락은 않았었고 아니었다.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노이즈도 돌아보니까 이게 나쁜 건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4%대 코스피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코스닥은 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는 선방했던 것 같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이란 또 전쟁이 재발되는 느낌. 네. 미군이 죽고 나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스처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은 빼고 싶지만 지금 미군이 죽었다는데 여기서 발 빼게 되는 순간 이건 패전을 인정하는 거기 그죠. 때문에 어쨌든 자기도 한번 힘을 쓰고 그러면서 뒤로는 타협할 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타협이 아니라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의 흐름 때문에 다시 또 전쟁 격화 가능성 우려하면서 오전에 잠깐 반등했던 거 오후에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뭐 특징주가 있었다고 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맞아요. 별로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요게 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또 다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캐펙스 관련된 캐펙스. 얘기 나오면 거기서 잘만 나오면 살아날 거 아니야라는 기대들 많이 하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하락 끝 상승 시작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다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닝에 크게 미스가 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캐펙스 관련해 가지고 줄이겠다고 당장 나설 회사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 아주 쇼킹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걸 믿고 또 다시 그런 다시 AI구나 하고 그럼 또 칩이네 이렇게 베팅을 할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더운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더 낫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려면 결국 칩업체들이 바라보는 업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들까지 다 듣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실적이야 뭐 다 대충 나왔으니까 그죠.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참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뭔가 좀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 안에 내용들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보니까 이제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AI 기업 문샷이 키미 K3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시장을 흔들었어요. 물론 이 여파가 크게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죠. 작년에도 이런 것 유사한 일이 한번 있었죠. 딥시크 파문이 네. 터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갑자기 탁 나왔는데 저비용으로 했다는데 성능이 뭐 챗GPT 못지않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들 놀래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기미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비용 AI가 아니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토큰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챗GPT 대비해서 안 뒤집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딥시크처럼 싸고 효율적인 게 나왔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용 요금 자체가 되게 저렴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추가 모객을 못 합니다. 맞아요. 칩이 부족해서. 여기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말고 거기에 필적한 제품을 성능을 가진 AI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중국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 소스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든지 다 일단 우리 거를 보고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소버린 AI 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되게 보면 이게 막아놓고 자기들만 가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국가들이 소버린 AI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의 어떤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미들 정보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서비스 받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시점에서 또는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맨날 관세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죠. 갈등이 없으면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차단해버리면 국가의 주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버린 AI는 또 다른 어떤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게 주는 파급 효과는 부정적인 쪽보다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단편적으로 좀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처럼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게 딥시크여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K3가 나왔을 때 뭔가 비슷한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소버린 AI를 생각할 만한 그런 단서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또 소부장 쪽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이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실 업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가 가면서 소부장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실적 올라갈 거다. 이 기대감이 있었고 또 나름의 또 기술력이 또 꽤 탄탄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믿고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소부장 쪽이 다시 한번 뭐 반도체 쪽에 반등하게 된다면 이거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약간 부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소부장들 입장에서는 업황은 나쁘지 않죠. 그죠.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투자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데 그러면 투자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나오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칩메이커들이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분명히 같이 동행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혼자는 못 갑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PER 레벨을 얘기하는데 왜 주가가 지금 저러고 있냐는 거죠. 이거는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과거와 같은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익이 만약에 꺾이고 만약에 칩 수요가 감소하는데 지금 예고했던 것처럼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소부장이 좋다 싸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독자적으로는 못 간다. 네, 칩 메이커들의 주가가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아요. 지금 주가 빠졌어도 좀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 한 40배 내외, 30배, 40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의 증익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뒤집어 놓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시장에서 계속 검증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플러스 알파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업황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그게 돌아서는 시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잘 잡으시면 뭐 전자닉스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피곤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소부장은 그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좀 운동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에 좀 문제도 있는데 코스닥 쪽보다는 조금 더 요즘에는 투자자분,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코스피를 조금 더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좀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코스닥의 지금 문제는 시장이 자생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코스닥의 주 세력은 개인 투자자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요.
이탈의 원인이 결국은 코스피 쪽에 2배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 거기도 다 물려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려내려면은 결국은 개인의 힘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얘기만 나왔는데 그죠. 반토막이 거의 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3,000을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750을 깨고 있는 환경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네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이 실적이었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원래. 벤처기업 육성하려고 만든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익이 나는 회사가 코스닥 갈 일이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키워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당국의 역할이고요. 그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움직임이 보일 때부터 보셔야 되고요. 방금 이거를 소비자하고 연계시킨다고 그러면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또 숫자만 가지고 만약에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뭐 우량 기업, 뭐 이렇게 부실 기업 나온 데서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는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만든 취지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신 건데 코스닥은 말씀처럼 이제 사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하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결국에는 지수 그리고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려면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하나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할 보니까 건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쪽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뭔가 장기적인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 해군 전력 보강에 대한 부분은 필수다라는 거죠. 이번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건 미국의 막강한 첨단 무기는 있지만 해군은 되게 부실해졌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이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력 보강을 못할 경우에 해양 패권을 미국이 지금처럼 장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그 ICBM 쏴가면서 싸울 거냐. 아니잖아요. 결국 해군이라는 건 필수거든요. 그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면서도 동시에 섬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패권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미 해군의 재건은 필수인데 재건에 있어가지고 협력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제한돼 있어요. 납기를 제대로 마치고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양산을 그러니까 군함을 양산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 시점으로 도크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 풀캡합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만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놓고 본다 보면 그 시장 자체 마켓 사이즈가 상선 시장에 준합니다. 글로벌 상선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선소 관련해서 이제 뭐 돔 관련된 골든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가가지고 LNG나 석유 관련된 부분인데 또 중동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고 거기서 계속 LNG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가 90% 정도를 가져왔었는데 앞으로도 90%를 계속 갖고 오면은 문제만 생기면 맨날 문제가 될 텐데 네, 이거는 북미산이나 호주산 쪽으로 넘어가는 건 필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LNG 캐리어라든지 탱커 관련된 부분이 또 필요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들어가는 그 LNG 캐리어는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카타르 쪽에서 발주한 것들. 네. 근데 파나마 운하 쪽으로 들어가는 파나마 운하가 작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못 씁니다. 네, 추가 또 LNG 캐리어가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조선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크게 변한 거 없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의 수급이 전부 다 전자닉스로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업종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갈 거다라고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 한 2년 전부터였는데 이게 전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못 가니 뭐 일단은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러티브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냉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잊혀졌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런 거 뭐 등록이 됐다, 인증이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걸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AI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인증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로 모아 놓으셨다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장이 좀 편해졌을 때 그때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걸 가지고 크게 기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가 맞을까요?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현금은 일정 부분은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전자 관련해 가지고 두배 레버리지 ETF 상장한다고 말이 나오기 전 가격이 23만 원이었고요. 나오고 27만 원까지 바로 올랐었고 두배 레버리지 상장하고 난 다음에 2, 3일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을 해서 37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24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두배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가격만큼은 빠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ETF 레버리지 그 자산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AI 사이클에 문제만 없다면 언추 바닥권에 온 것 같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포모 느끼셔가지고 계속 쫓아 사고 막 그러셨던 사고 싶어서 막 고민하셨던 분들 겁먹으실 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더운 기간 좀 더 네. 남아있고 확인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미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워낙 시장이 뜨거울 때여서 조정을 이야기하셔서 이게 진짜 조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정이 왔고 이사님께서는 이 더운 기간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모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하기도 했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8개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알파벳과 마이크론, 테슬라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마이크론부터 살펴보시죠. 마이크론 최근에 하락세를 딛고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줬는데요.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46% 상승하면서 869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언급한 게 긍정적이어서 장중에는 상승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알파벳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제미나이 AI를 탑재한 새로운 반도체 칩 프로즌 V2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현재 0.11%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5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MD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MD를 애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 반도체를 대거 투입한다라는 이 파트너십 대폭 확대 소식 속에서 상승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51% 하락하면서 40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최근에 상승세 두드러졌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ADR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1%대 종가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대 하락하면서 151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통신주들의 흐름이 연일 좋았습니다. SK텔레콤 2%대 강세 보이면서 31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KT도 1%대 강세 1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한국전력 하락했고요. 금융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국내 주요 지표들은 하락했고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0.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했고요. EWR 한국 ETF는 장중에도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39% 상승하면서 163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 상승하면서 11,7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WTIU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상황이 상승폭을 그래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8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지표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